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대화가 무서운 사람들을 위한 책. 지은이는 불안 전문 심리치료사 리처드 갤러거입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최초로 공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고 지금은 뉴욕에 기반을 두고 결혼 및 가족 심리 치료사로 활동하며 주로 불안장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화의 기술을 가르쳤다. 다음은 서문입니다. 나는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심리치료사다. 직업의 특성상 사회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자주 만난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널드 캐슬러 박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12%의 사람이 이런 괴로움으로 평생 고통당하며 그중 일부는 심신이 쇠약해지기도 한다. 대화할 때마다 괴로움과 굴욕감을 느껴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하는 사람도 있다. 이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소통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의 사회적 결과나 감정적 결과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데 있다. 모든 대화에는 명확한 원칙과 단계가 있고 이는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가벼운 대화, 스몰 토크를 이렇게 정의한다. 중요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제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수단이 되는 대화. 바꿔 말하면 대화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쌓는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첫인상이 처음 만난 후 7초 안에 결정된다고 말한다. 대화는 자신이 적인지 친구인지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다. 선사시대 동굴에서 살았던 인류를 생각해보자. 동굴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동굴 밖 낯선 이의 의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가 함께 사냥하고 음식을 구할 동료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굴에 사는 이들을 죽이고 식량과 주거지를 빼앗으려 하는가? 생존뿐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의 종으로 진화하는 능력까지도 다른 인간이 보내는 신호와 의도를 알아채고 재빨리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달려 있었다. 가벼운 대화라는 말이 주는 어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화는 사람 사이의 정보를 주고받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다. 대화를 통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화는 우리가 안전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강도가 참 근사한 밤이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지는 않는다. 대화는 자신과 상대가 비슷한 성향이나 성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대화는 공통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화가 돈독한 인간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협상 전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 협상 성공률이 50에서 83%로 증가한다. 2014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지인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일상적인 관계를 잘 가꿀수록 행복감과 소속감이 더욱 커진다. 시카고 대학교의 행동과학 교수 니콜러스 애플리는 출퇴근길에 낯선이와 대화를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관찰했다. 그 결과 낯선이와 대화를 나눈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근 시간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대화를 그토록 무서워할까? 심리치료사인 내 경험으로 보면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다. 우리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과대평가하고 타인과 공감대를 쌓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은 과소평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대화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들이 하는 말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대로 대화에 소질은 있으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자신이 하는 말이나 잔뜩 긴장한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두고두고 곱씹는다. 작가인 올린 밀러는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남들의 생각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대화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적다. 네트워킹, 즉 관계망 형성의 목표는 딱 한 가지, 바로 인간관계다. 네트워킹에서 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관계를 구축할 때 자격증이나 경력 같은 객관적 자료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한다. 여러분이 취업 박람회에서 로켓 과학자를 채용하는 면접관이라고 생각해보자. 두 과학자가 거의 똑같은 이력서를 들고 와서 면접을 보는 중이다. X 박사는 차갑고 냉담해 보이며 말수가 거의 없다. Y 박사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공개 채용에 관해 묻고 개인적 관심사를 나누고 회사에 관해 좋은 질문을 한다.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과학자를 채용하겠는가? 모든 네트워킹은 우선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요한 분야로 관계를 확장해갈 기회를 찾는 것은 그 다음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네트워킹 전문가 필 저비쉑은 이런 말을 했다. 우정이 먼저고 비즈니스는 그 다음이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 기술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인간관계로 귀결된다. 호감이 있는 사람을 돕거나 지지하고 승진이나 큰 거래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은 건 당연하다. 대체로 좋은 관계는 대화로 타인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된다. 대화법을 배우고 익힐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다. 대화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라는 점이다. 당신이 상대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은지가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다. 평소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주로 어떤 기분이 드는가? 혹시 굉장히 불편한 기분이 들진 않는가? 이런 증상을 의학 용어로 사회 불안이라고 한다. 심리 전문 온라인 사이트 사이콜로지 투데이에서는 사회 불안 장애를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과도한 불안과 지나친 자의식이 나타나는 불안 장애로 규정한다. 사회 불안 장애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불안 장애다. 약 12%의 사람이 살면서 이 증상으로 고통받는다. 늘 불안하지는 않더라도 특정 시점에 사회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도 약 7% 정도 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사회 불안 장애의 특징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켜볼 때, 누군가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의 행동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 지속적이고 강렬하며 만성적인 두려움이 나타난다 라고 말한다. 수줍음은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나 사회적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내 경험상 심리학 용어를 통틀어 가장 오해받는 단어가 바로 내향성이다. 흔히 내향성을 수줍음과 동일시하며 사회적 접촉을 두려워하는 소극적 성향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내향성은 사회적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보다는 그런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빼앗기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모임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모임이 끝난 후 뭔가 기운이 빠지고 힘들다면 내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사회 불안은 공포로 드러난다. 사회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이런저런 사회적 상황을 불편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며 그 상황을 피하려고 늘 애쓴다.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호흡만 잘 다스려도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다. 불안을 느낀다면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이 천천히 해보자. 편안한 의자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약 5초에 걸쳐 코로 천천히 내쉬어보자. 이번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몇 초간 숨을 참았다가 5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어보자. 이 호흡을 7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하면 가빴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심리학자이자 인디애나 대학교 사우스 이스트 캠퍼스에 있는 수줍음 연구소 소장인 버나도 카두치 박사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수줍음을 극복할 새로운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관심의 초점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두고 집중할 때 수줍음에 지배받지 않는다. 더디게 간다고 두려워 말라. 진짜 두려운 일은 멈춰 있는 것이다. 중국 속담. 누군가 당신에게 태도를 바꾸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아마 그 충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두려운 상황에 관한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전략이다. 이는 1950년대 후반에 심리학자 아론 백 박사가 최초로 만든 방식으로 인지행동치료에 초석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기법을 인지재조정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단순히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새롭게 써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방식이라고 알아두자. 아래 설명을 읽고 적용해보자. 1단계. 두려운 생각을 떠올려보고 기록한다. 생각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써봐야 한다. 2단계. 떠올린 생각에 담긴 오류를 찾아낸다. 심리치료사들은 이를 인지 왜곡이라고 부른다. 누구에게나 인지 왜곡이 있다. 과장, 예측, 기대는 가장 흔한 인지 왜곡의 예다. 과장.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저 불쾌한 것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다. 예측.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추측하지만 사실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 경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대.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3단계. 왜곡되지 않은 생각을 다시 써보자. 현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왜곡을 없앤 정확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쓰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일이다.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자. 두려운 생각. 난 그 모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거야. 새로운 생각. 난 사람이 많은 모임에 가면 다소 불편해.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짜야겠어. 두려운 생각. 남들이 나를 멍청이라고 생각하겠지? 새로운 생각. 내가 한 말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만약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야. 두려운 생각. 이번 모임에서는 제발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새로운 생각. 때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해. 그들은 나를 더 알고 싶어 하고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야.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야겠어. 어떤 상황이 닥치기도 전에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두라. 두려움을 존중하되 동시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뜻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즐거운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늘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 최악의 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설령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의외로 쉽게 조율할 수 있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 이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새로운 상황을 만나도 편안하고 싶다면 어떤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게 괜찮아지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괜찮은 자기 모습을 시각화해보자. 반드시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대체해보자는 말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자기계발 전문가 웨인 다이어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제안하며 힌두교의 스승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의 말을 인용했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도 잘못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인지치료의 핵심 원칙이기도 하다. 상황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스스로를 가혹하게 다그치지 말자. 대화를 둘러싼 불안과 두려움 대부분은 자신이 완벽한 외모에 완벽한 행동을 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압박에서 온다. 모순적이게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려면 완벽함을 버리고 자기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내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과의 만남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럼 어떤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도 인간이야. 인간적인 게 뭐 어때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일 거야. 내 삶은 계속될 테고 결국엔 다 괜찮을 테니까. 완벽주의를 고치는 단 하나의 치료약은 자신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작가이자 심리치료사인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저서 불완전함의 선물에서 이렇게 말한다. 완벽주의는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면 수치심, 타인의 평가, 비난 같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거나 그런 괴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 하는 그릇된 생각에 불을 지르는 자기 파괴적이고 중독적인 신념체계다. 완벽함은 결코 좋은 목표가 아니다. 대부분 가벼운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는 실수를 저질러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실수에 관대하다.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품는 것은 대체로 실수가 아니라 상대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거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도통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자신만 떠드는 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실수와 달리 이런 행동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 대화에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다. 흔히 대화를 유리잔 같다고 생각한다. 조심조심 다루지 않으면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실수에 대단히 관대하고 너그럽다. 그러니 대화를 유리잔이 아닌 고무공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정확하고 효과적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실수는 만회할 수 있다. 실수를 잘 만회하면 오히려 실수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니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된다. 우리는 완벽한 기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에게 더 호감을 가진다. 당당하되 불완전한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내며 대화할 때 서로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도 더 마음을 열게 되어 서로 공감대를 깊이 쌓는 경우가 많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자. 대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늘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자. 무대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권장하는 수많은 치료법 중 1순위는 단연 준비다. 다음은 모임에 앞서 미리 생각해두면 좋은 내용이다. 어떤 모임인가? 어디서 모이는가? 누가 참석하는가? 모임에서 논의하기 좋은 주제는 무엇이 있는가? 반대로 피해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입견이나 전제도 갖지 말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 유익한 내용을 배우겠다는 자세로 참석하라. 몸짓 언어 전문가 조 네버로는 타인의 몸짓 언어를 통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네버로는 냉전 시대의 FBI 수사관으로 일하며 다양한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의 범죄 동기를 파악해왔다. 첫인상에서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자세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자세는 알아볼 수 있다. 어깨와 허리를 자연스럽게 똑바로 펴고 서거나 앉는다. 양손은 자연스럽게 두거나 편안하게 무릎에 올리고 깍지를 낀다. 군인처럼 차렷 자세로 있거나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몸짓과 표정에서 자신감이 드러나야 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자세나 등 뒤로 뒷짐을 진 자세, 구부정하게 굽힌 자세는 피해야 한다. 이런 자세는 상대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자세는 감정을 드러내는 신호이며 때론 말보다 더 강력하다.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자세가 또 있다. 상대를 향해 몸을 기울이는 자세다. 이 적극적인 자세는 몸짓 언어 가운데서도 아주 좋은 전략이다. 누군가를 향해 몸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몸의 신호다. 대화를 할 때 긴장이 된다면 상대를 향해 살짝 몸을 기울여 보라. 이 몸짓 하나로 서로 기분이 훨씬 나아진다. 대화의 핵심은 상대의 말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행위가 경청에서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경청을 가리켜 상대를 향한 최소한의 격려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경청이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으면서 공감을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격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당신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은 누군가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최소한의 격려에 필요한 몇 가지 표현법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상대의 표정을 따라 지으며 반응해준다. 중간중간 그랬군요. 물론이죠. 맞아요 같은 짤막한 말로 맞장구 친다. 상대에게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첫인상에 관한 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이 상대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쉬운 방법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 기술을 미러링이라고 부른다. 미러링은 상대의 행동을 거울처럼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시선, 어조, 목소리 크기, 몸짓을 조금씩 따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미러링을 통해 자신이 상대의 말을 잘 따라가고 있으며 상대가 하는 말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특히 미러링은 데이트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 물론 자신이 하는 모든 동작을 일일이 따라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칼럼니스트 제프 톰슨 박사는 금융 거래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미러링이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일상적 상황에서 상대의 시선이나 몸짓을 조금씩 따라하는 태도는 상대의 말을 대단히 열심히 듣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신체의 감각에 집중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 훈련으로 일명 그라운딩 기법이라고 불린다. 비행사였다가 비행사들의 비행 공포증을 치료하는 전문가가 된 톰 버는 5, 4, 3, 2, 1
기술을 제안한다. 의자에 앉아 눈을 뜨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한 지점에 집중한다. 시야에 들어오는 5가지 사물을 찾아보라. 그 다음엔 귀에 들어오는 5가지 소리에 집중한다. 그 다음엔 몸에 느껴지는 5가지 감각을 세어보라.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의 촉감이나 셔츠 깃의 감촉을 느껴보라. 5가지 사물과 소리와 감각을 다 감지했다면 이제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로 줄여가며 이 과정을 반복하라. 축하한다. 지금 여러분은 요란하게 질주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3분간 휴가를 다녀왔다. 이 짧은 휴가가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심리치료사들은 두려운 상황에 점진적으로 편하게 노출되는 경험을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한다. 즉, 두려움을 느끼는 자극에 긍정적인 자극을 더해 조금씩 자신을 두려운 상황이나 대상에 노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두려움을 느끼는 곳의 풍경, 소리, 감각에 완전히 편안해지기를 목표로 한다. 그러려면 한 번에 조금씩 두려움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체계적 둔감법을 제대로 익히면 이전엔 두렵게 느껴졌던 자극도 전혀 무섭지 않게 느낄 수 있다. 두려운 상황에 자신을 서서히 노출하고 조금씩 그 상황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는 전략은 앞서 언급한 인지행동 치료 중 행동 치료의 한 부분이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지점까지 차근차근 두려운 상황에 접근해가는 이 방법은 주어진 상황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그 상황에 충분히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전략이다. 모임에서 2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둘은 서로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대화에 몰두하고 있다. 만일 이 대화에 끼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정중하게 대화에 낄 수 있을까? 음식을 노리는 파리처럼 2사람 주위를 호시탐탐 맴돌다가 둘 중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불쑥 끼어드는 방식은 나쁜 인상을 주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4단계를 소개한다. 1. 대화 중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되 지나치게 바짝 다가서지 않는다. 당신이 그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긴장을 풀고 미소를 유지하면서 대화 중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대화에 관심은 있지만 굳이 억지로 끼지는 않겠노라는 암묵적인 신호다. 2. 사람들의 몸짓 언어를 읽어라. 대화에 끼고 싶다고 해서 모든 대화에 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은 20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다가 방금 만나 회포를 푸는 중일지도 모른다. 2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조용히 관찰해보자. 만약 그들의 몸짓 언어가 안녕하세요, 거기 계셨군요. 잠시 뒤 같이 대화해요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끼어들기 좋은 시점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그들이 배타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지금 서로에게 매우 집중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3. 끼어들 시점을 살펴본다. 2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우아하게 끼어들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누군가의 말을 끊고 불쑥 끼어들거나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 2사람에게 바짝 다가서서는 안 된다. 일단 대화가 중단되고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떤 신호도 감지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당신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싶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이때는 미소를 잃지 말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 자리를 이동한다. 4. 인간관계나 대화 주제에서 연결고리를 찾으라. 대화의 흐름과 이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좋은 후크를 찾아보자. 아는 것이 많으면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도 공통 주제를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어느 곳에서든 정보를 얻을 때는 대화의 주제로 좋을 법한 내용을 기억해두라. 상대에게 내가 당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청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 중요하다. 나는 이 기술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한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방법을 안다면 누구보다 대화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누는 대화를 진심으로 즐거워하게 되면 물론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적극적 경청이다. 상담가나 간호사, 사람을 많이 대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적극적 경청의 원리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아래 소개하는 4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라. 자신의 수준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단계를 고르면 된다. 그 다음,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자신감 있게 공감하며 반응하라. 1. 바꿔 말하기. 바꿔 말하기는 단순하고 기계적이며 활용하기 쉽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단순히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시를 보자. 상대. 얼마 전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나.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자리로 승진하셨네요. 상대. 제 딸이 아찔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나. 저런, 따님이 끔찍한 일을 겪으셨군요. 상대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거나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바꿔 말하기는 상대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치환해 다시 말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법에는 막강한 장점이 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믿고 말해도 좋은 상대라고 생각하게 된다. 2. 감정 짚어주기. 이 방법은 바꿔 말하기에서 크게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상대의 생각을 단순히 되받아치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시를 살펴보자. 상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느라 하루를 다 보냈어요. 나. 정말 답답하셨겠네요. 상대. 아들이 지난주에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나. 아드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3. 타당성. 자신이 상대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상대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확신을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화자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비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시를 살펴보자. 상대. 치과 진료를 예약했는데 많이 걱정되네요. 나. 그러시겠어요. 누구나 치과 진료를 앞두면 긴장하지요.
상대. 주말 야구 시합이 정말 기대돼요. 나. 야구가 있는 일요일 오후는 정말 최고죠. 상대. 최근 들어 직장 상사가 제게 업무를 너무 많이 맡기네요. 나. 정말 괴로우시겠어요. 과중한 업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타당성은 상대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다고 말해준다는 점에서 관찰보다 훨씬 강력한 기술일 뿐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안전한 방법이다. 많은 사람이 상대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하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4. 동일시. 가장 높은 수준의 인정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의 감정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에 반드시 동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사례를 살펴보자. 상대. 차 수리를 맡겼는데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네요. 번번이 이런 식이에요. 나.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상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은 정말 짜증나요. 나. 저도 그래요. 직장 내 갈등에는 저도 무척 예민해지더라고요. 상대. 이번 휴가 때 멀리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나. 정말 멋지네요. 제가 다 설레요. 앞서 이야기한 4가지 기술을 활용해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자. 아래의 예를 참고하자. 상대. 이웃집 아이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바꿔 말하기. 이웃 아이들이 골칫덩어리인가 보네요. 감정 짚어주기. 정말 괴로우시겠어요. 타당성. 성가신 아이들을 대하는 일은 누구라도 괴로울 거예요. 동일시. 저도 제 일상의 평화와 고요를 방해받는 건 딱 질색이에요. 좋은 질문은 대부분 대화에서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한다. 대체로 좋은 질문은 기자들이 사용하는 육하 원칙, 즉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등의 범주로 만든다. 여기서 왜는 제외된다.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는 훌륭한 수단이며 특히 화제거리를 생각하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을 때 더없이 요긴한 방식이다. 무엇보다도 좋은 질문은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기회를 주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질문도 과유불급이다. 지나치게 질문 공세를 퍼부으면 취조 분위기로 바뀌기 십상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칠 때 간단한 규칙을 하나 알려준다. 이른바 3대1 규칙이다. 누군가에게 3번 질문을 했다면 일단 그쯤에서 질문을 멈추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대1 규칙은 수줍음이 많거나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언제 질문을 하고 언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한 대략적인 지침이다. 5대1 규칙이 편한 사람도 있고 2대1 규칙이 편한 사람도 있다. 자신의 직감을 따르고 상대의 반응을 세심히 살피며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되도록 이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좋은 질문은 왜로 시작하지 않는다. 왜라는 질문은 종종 상대를 곤경에 빠뜨린다. 개인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부적절한 내용은 피한다. 가장 좋은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장점, 좋은 일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다. 대화마다 목적과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대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몇 가지 있다. 따뜻한 인사, 긍정적 태도, 귀 기울여 듣고 인정하는 태도, 좋은 질문과 자신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섞어 대화하는 태도, 적절한 시점에 대화에서 빠져나오는 태도. 소개팅에서 대화는 얼마나 중요할까?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이하모니닷컴에 따르면 여성은 좋은 대화를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로, 남성은 두 번째 요소로 꼽았다. 또한 소개팅을 하는 사람 거의 3분의 1이 소개팅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으로 대화가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 상황을 꼽았다. 대화는 소개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상대에게 지루함을 쉽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성향 때문에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흥미를 잃기도 한다. 내향적인 사람이 기본적인 대화 기술과 타고난 성향을 잘 조합하면 상대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소개팅이다. 처음에는 가볍고 적당한 대화가 좋다. 상대가 어떤 성격인지, 얼마나 잘 웃는지, 언제 잘 웃는지, 어떤 면이 특별한지 등을 섬세히 알아준다면 상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상대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공감해주고 인정하는 태도는 소개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자. 듣기가 먼저다. 가족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불평은 데이트하던 상대가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하고 혼자 떠들었다는 내용이었다. 편안한 상대가 되어라. 2018년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매치닷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5,000명이 넘는 여성이 소개팅에서 가장 원하는 상대로 편안한 상대를 꼽았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상대에게 통제권을 주라. 어디에 앉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 상대가 원하는 것을 잘 살피고 배려해서 상대를 향한 존중을 보여주라.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잘 파악하라. 생각과 감정을 알려면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가장 좋다. 1997년 한 심리학자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몇몇 개인적인 질문이 사랑에 빠지는 속도를 가속화한다. 이 연구는 2015년 뉴욕타임스에 기사화되면서 크게 유명해졌다. 이 기사는 사랑에 빠지고 싶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질문 36가지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부터 시작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될 것 같은 말은 무엇인가?까지 매우 다양한 질문들이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첫 만남에서 던지기 좋은 질문을 꽤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정한 말은 짧고 쉽지만 그 울림은 끝이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 지금까지 대화가 무서운 사람들을 위한 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요즘은 IT 기술의 발달로 무슨 일이든 사람과의 대화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가게에서 무언가를 살 때도,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고 수납을 할 때도 그렇죠.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이러한 비대면 트렌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처리하는 경험을 옛날보다는 확실히 적게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전화통화 공포증 혹은 대화 공포증이라는 희한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워낙 문자에 기반한 메신저 사용에 익숙하다 보니 말하기가 불편해진 것이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상대로 전화 통화하는 법, 다른 사람과 인사하고 대화하는 법 등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속도 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별로 연령별로 경험하고 체득하는 문화의 양상이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현재 20, 3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사전에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전화를 걸어오는 행위를 무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통화해도 괜찮겠느냐고 미리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5,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문자나 카톡보다 전화 통화를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양해 없이 전화를 하는 행위가 무례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의사소통을 할 때 전화 통화보다는 메신저나 문자 혹은 이메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기록이 되고 나중에 돌아보기도 편리합니다. 물론 통화 녹음하는 방법도 있지만 말소리는 문자만큼 빠르게 확인하거나 검색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중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한 점 하나는 말하기는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원래 타고나기를 말을 잘 못해. 나는 말 주변이 없어. 이런 생각들은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깎아먹는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말하기 듣기는 얼마든지 연습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하기와 듣기는 사람과의 실전 대화에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말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말하죠. 정말 심각한 것은 말 실수가 아니라 대화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합니다. 설령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즉시 사과하고 수정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태도를 좋게 본다고 말하죠. 사실 타인은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과소평가하면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말실수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보시나요?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실수나 실패를 경험해도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불킥은 이제 그만하시죠. 대화의 성공 비결은 제 생각에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관심, 두 번째는 준비, 세 번째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 관심은 상대와 상황에 대한 관심입니다. 상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상대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상대와 나누었던 과거 대화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복기를 하죠. 또한 이번에 그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 상대의 현재 관심사와 걱정거리 등을 미리 추측해서 질문거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과는 누구도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도 없죠. 만약 내 안에 관심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대화,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입니다. 대화를 하기 전에 이 대화와 만남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상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지 상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죠.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저자의 친구 한 명은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소개팅 성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 비결을 물어보자 그 친구는 소개팅 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다고 말했다고 하죠. 어디서 밥을 먹을지, 차를 마실지,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하며 데이트를 할지 사전에 계획하고 미리 그곳을 가본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았거나 찻집이 붐벼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할지 플랜 B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트를 할 때 여성 입장에서 남자가 무언가 여유 있고 매끄럽고 안정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에서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을 계획할 때든 그 조언을 따릅니다. 직접 가보지는 않지만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것인지, 그 식당이 문을 닫았을 경우엔 어느 식당으로 갈 것인지, 플랜 B와 플랜 C까지 준비를 합니다. 식당들의 영업시간과 휴무일, 그리고 오후 브레이크 타임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꼭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약속 당일 영업을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영업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 가봤을 때 문을 닫은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고 제가 주최자이면 당일 아침에 식당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식당 측의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식사 메뉴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또 식사를 한 다음에 어떤 카페로 갈 것인지, 그 동선은 어떠한지 미리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하면 만남이 매끄럽습니다. 이처럼 말하기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질문할 것이다 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만난 후에 돌아서서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일이 적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주제라면 저는 스마트폰이나 메모장에 기록을 해놓고 만나기 직전에 보고 만나는 중간에도 확인하기 위해 봅니다. 세 번째는 연습입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리허설이죠.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일반적인 모임이라면 사전 연습은 어렵지만 내가 5분 이상 어떤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직은 잠정적이지만 2달 뒤인 3월 17일 일요일 오후에 저는 올해 첫 번째 공개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려면 미리 강의 시나리오를 짜야 하고 최소한 강의 일주일 전까지는 시나리오를 완성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20-30번 정도는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보이스카웃의 구호는 준비하라입니다. 대화도, 강의도, 만남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동문서답하거나 횡설수설하거나 의식의 흐름대로 두서없이 말하게 되죠. 간결하고 적확하고 명료하게 말하는 연습은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연습입니다. 저의 말하기 목표, 글쓰기 목표는 4가지인데 줄여서 짜쉬제감입니다.
짧고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말하고 글 쓰는 게 목표입니다. 좋은 사귐이 오래 가려면 대화가 즐겁고 유익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대화 스타일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화가 즐거우면 인간관계가 즐겁고 인간관계가 즐거우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